뭐? 갑자기 왜 전화를 하고 그래? 지금 여기 사람들 만나야 되니까 이따 하자니까. 통화기 너머 남편의 목소리는 오늘도 짜증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식탁 옆에 앉아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생활비는 다음 주에 보내줄 거고 애는 내가 알아서 하라며. 나 지금 봐봐. 지금 몇 시야 여긴. 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통화 시간은 고작 38초. 그 안에 애정도 책임도 부부라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저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고 주름진 손으로 무릎을 감쌌습니다. 손바닥 아래로 느껴지는 관절의 각진 뼈마디처럼 마음도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울컥 올라오는 숨을 참으며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아침 6시 40분. 방금 전까지 국을 끓이던 가스불이 꺼져 있었고 부엌 안엔 김도 온기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 50년을 줬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38초도 못 내주는구나. 처음엔 그의 말투가 서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분노로 바뀌었고 이제는 마치 날마다 독이 고이는 늪에 빠진 듯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이 사람은 애초에 함께 살아줄 사람이 아니라 내가 견뎌야 할 세월이었단 사실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혼잣말이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아내는 잔뜩 식은 국을 치우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밖에는 봄 햇살이 내려앉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한겨울처럼 싸늘했습니다. 손에 들린 국그릇을 씻으며 그간 남편에게 들은 수많은 말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잔소리 좀 그만해. 돈 없으면 네가 나가서 벌든가. 내가 밖에서 고생하는 거 모르냐? 그 말들이 가슴속에 납덩이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는 이 말을 참고 넘길 수 없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은 사실은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나를 귀하게 여긴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중국으로 사업하러 떠난 지 올해로 13해. 그동안 명절에도 얼굴 한 번 못 본 해가 대여섯 번. 손주는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고 그 긴 시간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가족을 제대로 챙겨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서울에 있는 큰아들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안 들어오신 지 13년째예요. 엄마가 뭘 결정해도 난 엄마 편이에요. 그 말이 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그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했고 동시에 이상할 만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장롱 깊숙이 숨겨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접수된 이혼 소장 복사본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 몰래 준비했고 변호사와 상담하며 몇 번이고 고쳐 쓴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 몰라도 됩니다. 내가 사는 법을 내가 정하겠다는 얘기니까요. 20년 넘게 남편의 얼굴을 기다리며 살아온 부호. 그 안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온기를 잃은 침대에 누워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습니다. 이혼 소장이 접수된 지 열흘째 되는 날,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없는 틈을 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흰 종이 안에는 남편 앞으로 송달될 첫 공식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천천히 접어 봉투에 다시 넣고 장롱 안이불 밑 깊숙이 감추었습니다. 이 사람은 몰라도 됩니다. 어차피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중얼이며 손끝에 남은 종이의 감촉을 털어냈습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어쩐지 들킬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긴 터널 끝에 겨우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 사람 셋이 시장 앞에서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집 할머니, 남편 외국 가 있는 사이 혼자 산지 오래잖아. 그래도 생활비 꼬박꼬박 받았다면서.
나 같으면 그냥 참고 살겠네. 늙어서 어디 나가 살긴 뭘 산다고.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자 아내는 장바구니를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속에서 뭔가 올라오다 목에서 딱 멈췄습니다. 항변도 설명도 다 부질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돌려 고개를 푹 숙인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햇살이 길게 뻗은 골목길엔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그림자 속을 걷는 그녀는 조금 지쳐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마당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온 국제 택배였습니다. 새로 산 양복이라도 보낸 건지 포장만 번지르르 했습니다. 아내는 그것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방 한쪽에 놓았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그녀는 우물가에서 세수를 하고 묵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검버섯 몇 개가 더 늘었고 눈과 주름도 짙어졌지만 그 안에는 오래 눌러왔던 단단한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은 출석하지 않았고 서류도 반송된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응답 처리로 갈 겁니다. 유책 사유가 분명하니 걱정 마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문득 이 싸움이 어쩌면 가장 외로운 싸움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고함 한 번 내지르지 못하고 누구에게 기대지도 못한 채 긴 세월을 들여오던 집 안에서 조용히 반란을 일으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판 위에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혼자 자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 안이 조용해진 게 편안했습니다. 남편의 코골이도 투덜대는 말소리도 없는 밤. 이제야 진짜 쉼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아내는 베개를 껴안고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또 한 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겠습니다. 법원에서 또다시 서류가 도착한 건 찬비가 내리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봉투 위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 발신지는 남편이 고용한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아내는 주전자 물을 끓이다 말고 손을 털고 나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사소송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자료 청구. 금액은 3천만 원. 남편은 그녀가 거짓으로 폭력을 주장했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들고 가만히 주저앉았습니다. 조용히 손등을 쓸어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젠 내 입을 막겠다는 거구나.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기막힘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마음이 허탈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고요한 침묵을 그렇게 가벼이 짓밟을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쓰라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래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메모장에 적어둔 날짜와 내용들, 남편의 목소리를 몰래 녹음해둔 파일들, 파랗게 멍든 손목을 찍어둔 사진들. 그 모든 것이 수년 동안 장롱 안에서 조용히 쌓여 있었습니다. 기억을 못하는 건 그 사람이지. 나는 하나도 잊지 않았는데. 며칠 뒤 아들이 내려왔습니다. 연락도 없이 훌쩍 찾아온 큰아들 얼굴에 그녀는 놀랐고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아들은 방 한쪽에 앉아 서류를 차분히 넘겨보다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말이 안 돼요. 내가 다 봤잖아요.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그때 내가 아무 말 못했던 게 아직도 마음에 걸려요. 그녀는 말없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 손을 뻗어 그의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그때 아무 말 안 했어도 엄마는 안다. 아들은 눈을 숙였습니다. 긴 침묵 끝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필요하면 나 법정에 설게요. 증언할게요. 그 말에 그녀는 오래 묵혀온 눈물을 겨우 참았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몰라줬던 시간, 혼자 끌어안았던 서러움이 마치 누군가에 의해 조용히 다독여지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내는 새로 산 얇은 손전등을 켜고 거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두운 구석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증거 서류는 가볍지 않았지만 그 마음엔 조금의 떳떳함과 단단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내 입을 다시 닫지 않겠습니다. 민사재판 첫 기일이 잡혔다는 연락이 오던 날 아내는 새벽같이 마당에 빨래를 걷었습니다. 간밤에 내린 비에 눅눅하게 젖은 수건을 손에 쥐자 오래된 세탁기처럼 가슴이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달력을 들춰봤습니다. 기일은 3주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그 먼 곳까지 홀로 가야 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허물어지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며칠 전 동네 회관에서 마주친 이웃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이 아직도 중국에서 돈 잘 벌어온다며 어지간히 잘 살더니만 웬 이혼이래. 또 다른 이웃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혼자 되면 뭐 어쩌려고. 멀쩡한 남편 두고 애들도 있는데.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오래된 버릇이었습니다. 대꾸를 하면 감정이 터져 나올까봐 그마저도 삼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논바닥 위로 까치가 한 마리 내려앉아 무엇인가를 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자기 모습 같아 그녀는 웃지도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부엌 찬장 맨 위에 넣어둔 옛날 찻잔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던 해 시댁에서 사온 5개짜리 잔 세트 중 하나였습니다. 그중 3은 깨졌고 하나는 이가 나갔으며 남은 것도 색이 바랬습니다. 그녀는 그 찻잔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에 문득 목이 메었습니다. 찻잔을 감싸 쥐고 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내 편이 하나도 없을 줄이야. 참 바보같이도 살아왔구나.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단단함이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참고 견디고 버텨온 사람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남들 말 몇 마디에 서운한 시선 하나에 흔들릴 만큼 가벼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재판 자료를 정리해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엄마 프린트해서 변호사님께 드려요. 정리도 좀 도와드릴 겸. 그 말에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자신이 끝내야 할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스쳤고 오래된 스탠드 불빛 아래 그녀의 손엔 펜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류의 끝칸에 이름을 써야 했고 거기에 들어갈 이름은 오직 그녀 자신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묻지 않아도 스스로 말하겠습니다. 이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길 버텼는지. 재판날 아침 아내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에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법원까지 가는 기차표는 큰아들이 예매해 주었고 역까지는 동네 지인이 차를 태워주기로 했습니다. 긴 치마에 단정한 자켓을 입고 낡은 손가방을 맸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매만지다 이마 위 흰머리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늙었네 나도 참 많이. 기차 안에서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웅크리고 있던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손끝이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울역에 내리자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작고 굽은 어깨가 휘청였습니다. 법원은 생각보다 컸고 복도는 쌀쌀했습니다. 번호표를 받고 한참을 앉아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들고 온 서류를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손등에 맺힌 검은 점 하나가 유난히 또렷해 보였습니다. 사건 원고장님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 안엔 판사와 서기 그리고 남편 쪽 변호사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예상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곧바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해외 체류 중으로 명확한 소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고 측이 제시한 증거는 모두 일방적인 해석이며 폭력이나 경제적 방임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그 말에 그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내 말을 믿지 않겠다는 거지. 판사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원고께서는 직접 말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그 순간 수십 년간 묻어왔던 말들이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류에 다 썼지만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13해 전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처음엔 가족을 위해서라고 믿었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점점 끊겼고 생활비는 불규칙했고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옆에 없었습니다.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무서운 날도 많았습니다. 술 취해 손이 오를 때도 있었고 내가 밖에서 벌어온 돈 아니었으면 너는 살지도 못했을 거다. 그 말 평생을 지배했습니다. 아들 앞에서 욕을 듣고도 말하지 못한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법정 안은 고요했고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 고개 한 번에 가슴속 어디선가 오래 잠들었던 무언가가 풀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오후 햇살이 법원 담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여전히 멀었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말을 했고 그 말이 법정이라는 낯선 공간을 뚫고 나가 세상의 한 귀퉁이에 단단히 닿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돌아온 이튿날 아내는 하루 종일 집 안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픈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낯선 공간에서 낯선 말들을 꺼내던 그 시간이 몸보다 마음을 더 지치게 했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서류 뭉치와 찻잔. 창밖에선 참새가 짹짹대고 있었지만 집안은 그 소리조차도 무겁게 감쌌습니다. 그녀는 식은 차를 한 모금 삼키며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벽 위에는 아직도 오래전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운을 입은 남편, 맞춰 입은 옷차림의 아이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선 웃고 있는 과거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 얼굴 지금은 없지. 혼잣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 사진 속 얼굴은 참 많이도 웃고 있었고 지금의 그녀는 그 웃음을 도무지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측에서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며 추가 자료를 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이번엔 정신적 손해는 상호적일 수 있다는 주장을 붙였고 부부 간의 다툼을 평범한 갈등으로 축소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날 모른 척하겠다는 거구나. 자신의 말은 여전히 공중에 뜬 채로 남겨지고 그 사람의 말만이 문서로 찍혀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러움이 없지 않았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그는 늘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큰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마음 약해지셨어요? 아니야. 그냥 내가 그럴까 봐 좀 걱정돼서.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약해질까 봐 나도 좀 걱정이었어. 근데 아직 안 무너졌다는 거 보면 참 오래도 버텼나 보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녀는 안방에 들어가 오래된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한 뭉치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 몇 년간 틈틈이 써두었던 일기와 메모였습니다. 그 안에는 서운함, 분노, 체념, 그리고 아주 오래된 외로움이 구겨진 종이 위에 잉크로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중 한 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내가 참는 것도 사랑일까? 그 사람은 왜 내가 밥상 차리는 걸 당연하게만 여길까? 한 번이라도 고맙다 말한 적이 있었던가? 그 문장을 읽고 있자니 문득 눈물이 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기보다 버티는 것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등불을 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증명해야겠습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기억하겠습니다. 민사 판결을 앞둔 날 아내는 다시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손에 쥔 서류 봉투는 가볍지 않았고 두 무릎엔 오래 서 있던 듯한 통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진짜 끝이 날까? 아니면 또 밀려나기만 할까? 그녀는 기대보다는 의심에 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기대는 늘 실망을 낳았고 그 실망은 눈물과 침묵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대 대신 다짐을 품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 앞 복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삶의 고단함이 이름표처럼 붙은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 사이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무릎을 덮은 얇은 담요를 매만졌습니다. 며느리가 보내준 거였습니다. 엄마, 법원 춥다니까 꼭 듣고 계세요.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호명이 시작됐고 그녀는 조용히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남편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는 본 소송이 사실관계 왜곡에 기반한 것이며 원고의 주장이 일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방적이라. 그래, 평생을 일방적으로 참아온 건 자신이었는데 이제 와서 그 말이 그녀를 향하다니 참 우습다 생각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넘기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녀는 자리에 선 채 숨을 들이켰습니다. 목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이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하려고 법정에 온 게 아닙니다. 살아온 걸 보여주려고 왔습니다. 참고 참으며 살아왔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저 스스로라도 그 삶을 확인하고 가고 싶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모든 서류와 진술은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바람이 오늘은 견딜만 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나를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나는 내 말로 나를 구했습니다. 판결문은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누구의 발소리도 없이 우편함에 꽂힌 얇은 서류 한 장.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내 식탁 위에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피고장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할 것. 기각된 피고 측 반론의 근거는 불충분함. 문장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한호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다만 속 깊은 어딘가에서 오래 묵은 돌덩이가 툭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심 무렵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번호를 본 순간 손이 잠깐 멈췄지만 그녀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너무했다. 그깟 일로 내 계좌까지 막고 소송까지. 다 사람들 창피하게. 그녀는 말없이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 더 이상 놀랍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내 인생을 되돌려받은 겁니다. 뚝. 이번엔 그녀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끝에 남은 진동이 이젠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오래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잡음 사이로 들려오는 클래식 음악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마당에는 바람이 불었고 빨랫줄에 걸린 수건이 바르르 떨었습니다. 햇살이 깊게 들어온 창가에 앉아 그녀는 처음으로 오늘 해야 할 일을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를 사고 손주에게 줄 조끼를 뜨고 다음 주엔 혼자 산책을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50년 넘게 누군가를 기다리며 살았던 날들. 이제는 그 시간을 돌려받은 것이었습니다. 비로소 자신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일기장 한 귀퉁이에 짧게 써내려갔습니다. 이 삶은 남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나의 이름으로 이어갑니다. 그 글을 쓰고 난 뒤 그녀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봄빛으로 환했고 그 아래 앉은 그녀의 눈빛도 조금은 밝아 보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걷기 시작한 여인이었습니다.